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JB타임즈 시간입니다.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재임 당시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규모 살해한 혐의 때문인데요. 이번 체포가 가능했던 배경엔 현 대통령 마르코스 주니어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의 갈등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필리핀의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곳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휘 연세대 국제의학대학원 개공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자, 오늘은 필리핀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때 필리핀의 트럼프 이렇게 불렸었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가 됐습니다. 어찌된 사인지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임 시절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과정에서 뭐 재판이나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체포 과정에서 숨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지금 당국에서 조사하기로는 6천 명이 좀 넘는 것으로 그리고 현지 인권단체는 3만 명까지 이제 이걸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약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증거도 없이 살해가 됐다. 이런 네. 주장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대규모 살상이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 ICC가 2021년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필리핀 정부가 이걸 알고 ICC를 탈퇴를 해버렸죠. ICC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혐의점이 발견되고 수사가 된 시기는 필리핀이 ICC에 가입이 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ICC는 우리가 기속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가입국이어도 체포할 명분이 있다는 게 ICC의 주장입니다. 정확히는 사실 인터폴이 있어서 가능했던 체포이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이 인터폴 회원국이기 때문에 인터폴이 현장에 실제로 이제 마닐라 공항에서 같이 체포에 이제 나선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체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필리핀 현 정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ICC 회원국 내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외국에 있었다면 체포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덜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분명히 필리핀에 들어와서 체포가 됐다는 건 당국이 사실상 도왔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관건은 왜 현재 정부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에 협조를 했느냐인 거잖아요. 일단은 갈등의 중심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어떤 개헌 추진이 있었죠.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그 현행법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불리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개헌하려고 하는데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현행법을 고치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임기가 원래 6년 단임제인데 이걸 연임제로 바꿔서 니들이 장기 집권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미 노선이고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또 친중 노선입니다. 맞아요. 예. 이런 부분도 좀 갈등 원인 하나고 그래서 지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제 기선 제압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위해서 민다나오 섬 이쪽이 고향이거든요. 네. 여기를 좀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두테르테의 정치적 기반인 필리핀 남부 그리고 마르코스의 정치적 기반인 북부 이쪽이 완전히 또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두 가문의 싸움이 혹시 국가 내에서 내전 이건 좀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고 확 갈라져 버리는 결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게 독립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민다나오 섬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제 남부 전체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뭐 완전한 분리 그러니까 남한 북한을 예로 들긴 좀 어렵지만 완전히 독립된 그런 국가로 가긴 좀 어렵지만 사실상 두 개의 정부가 움직이려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시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과거 필리핀의 독재자 이멜다의 남편 마르코스의 아들 지금은 사실 일이 되는 거죠. 그 2세
정치 2세 경영은 아니고 2세 정치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코스의 아들과 두테르테의 딸이 러닝메이트로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2세 정치 시대인데 독재자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2세가 이제 부모님의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고 아직 이멜다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마르코스 집안의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러닝메이트로 나가는 거 두 집안이 사이가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근데 그냥 가문과 대립까지 간 거예요? 이게 어쨌거나 이익관계가 서로 이렇게 빵을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둘이 나눠 먹자 혹은 한쪽이 3분의 2를 가져간다 이러면 항상 싸움이 나는 거기도 하고 원래. 이제 비자금 때문에 이제 두테르테 딸 사라 두테르테가 그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 바보 두테르테 대통령이 난리가 난 거죠. 왜 우리 딸 이게 지금 안 저기 해주냐. 그러면서 이제 분리하겠다. 근데 사실 필리핀은 이렇게 보면 세 개예요. 세 개. 중간에 바사야까지 해가지고 세 개인데 섬으로 치면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약간 비무장지대 같은 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빵 세 개인데 이 두 개를 먹느냐 하나를 먹느냐 이런 그러니까 되게 분리를 영토 분리한다고 그러면 이거부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건 너무 나간 얘기고 사실.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자기들끼리 어떻게든지 비자금의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필리핀이 사실 우리가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아버지 마르코스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 이멜다의 구두부터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제가 여기서 바로 좀... 그 새길로 빠지려고 했는데 예, 바로 이멜다는 지금도 그 구두 수집하고 있답니까 혹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다 필리핀 메이커래요. 본인 주장. 본인 주장. 예. 우린 국내 사업을 국내 내수 진작 차원에서 했다는 그래서 자기가 재화 산업 그러니까 육성 차원에서 네, 그래서 예.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두고 서방 국가가 오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94세 그쵸. 어르신인데도 아주 정정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들 그 마르코스가 이름이 봉봉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봉봉 마르코스. 네, 봉봉 마르코스예요. 갑자기 음료가 생각나. 근데 이 봉봉을 그러니까 엄마가 봉봉을 장남이고 그러니까 봉봉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지금 모두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옛날에 마르코스 독재 가락이 지금 물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쨌건 다른 부통령이잖아요. 정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두 가문이 갈라섰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봅시다. 그러면 두 가문의 싸움의 그 시작점은 딸에 대한 또 수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필리핀은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 가문들이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거의 70% 가까이가 몇 개 가문들이 하고 있고 족벌 정치네요. 네, 족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마르코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 마르코스의 아버지도 정치인이었고 그다음에 이멜다도 하원 의원을 4번이나 했고 이 지금 젊은 이 봉봉 마르코스도 부주지사, 뭐 지방주지사, 하원의원, 상원의원 다 했고 그 누이 이미 마르코스도 상원의원이고 이 사람 아들도 지금 의회에 진출했고 그러니까 완전한 가족주의.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집안이 결합할 때부터 그 필리핀 뭐 정치 전문가들은 이게 잘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실 그 부통령 투표를 마르코스보다 더 많이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될 때부터 아마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합의한 건 내가 하고 우리 도와서 같이 저기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다음이나 다다음쯤에 너가 하는 걸로 아마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라 두테르테가 되자마자 사실은 막 부통령 쓰는 예산도 과거에 비해서 막 3배로 늘리고 그러니까 자기 노선을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작부터 그리고 자기 취임식도 그 부통령 취임식을 따로 했어요. 아 진짜? 예, 대통령 취임식 가고 자기 거 따로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 처음부터
아마 딴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갈등은 사실 시작부터 되지 않았나.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었던 거군요. 사라 두테르테가 처음에 이제 부통령으로 어쨌든 어떤 일종의 딜을 하면서 원했던 거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국방부 장관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마르코스가 안 줬거든요. 교육부 장관을 줘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는 교육부 장관 굉장히 한직인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라가 또 화가 난 거죠. 현역 육군 대령이에요. 사라 두테르테가. 근데 그래요? 육군 대령을 교육부 장관이 장관을 안 친 거예요. 시키니까 자기는 화난 거죠. 근데 마르코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 가문 자체가 마약과의 전쟁을 펼치면서 굉장히 조금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정치를 펼쳤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필리핀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라 두테르테를 거기다 앉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국방부 장관에. 국방부를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미 뿔이 났던 거고 예. 그리고 사실 이 아주 근본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면 필리핀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적 세습이라든지 가족주의가 너무 특징인 그런 국가다 보니까 뭐 사실 주요 가문들이 다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 든 생각이 이건 끝이 정해진 책이다. 이거는 하나가 죽어나가기 네, 전까지 누가 어느 하나 끝나지 않는 네. 이상은 절대 이렇게 연합이 오래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사람과 전쟁. 그렇죠. 끝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독일 뭐 정독 연정인 이런 거 들어봤는데 가문 연정을 처음 들어보네요. 이게 여기서도 사실 필리핀에서도 이런 사례가 뭐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문과 이렇게 아주 경쟁적인 가문들이 손을 잡은 사례가 많지 않아서 필리핀 내에서도 사실 의심의 목소리가 되게 컸어요. 이거 오래 안 갈 거야.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안 갔고 그리고 사라 두테르테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어쩌면 이제 대통령을 들이받은 거죠. 근데 뭐 여기서 암살 그러면 얘기하면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까지 가는 데에는 마르코스 주니어 봉봉, 네, 봉봉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 뭔가가 있었기 심기를 건드리고 그래 아예 넘기자라는 결심까지 하게 만든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스토리가 또. 근데 일단은 헌법상 필리핀은 단임제예요. 마르코스 대통령의 선례를 봐서 예. 헌법을 단임제로 해서 6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봉봉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인데 예. 대통령이 두테르테가 나와버리면 마르코스 가문은 또 이제 팽당할 위기가 있고 대통령 도전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두테르테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세도 정치할 때 풍양주 씨와 그 안동김 씨 싸움처럼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안동김 씨가 이거 잡았는데 만약에 풍양주 씨가 다시 온다는 물론 자기들끼리의 어떤 약속은 있었겠죠 밀약은. 근데 봉봉 입장에서는 이거 마르코스 이제 엄마 얘기 들어보니 이 저 마르코스 가문을 끝까지 대통령 지켜야 되는데 두테르테가 무조건 돌아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결국 싹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넘겼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그럼 아무튼 근데 명목이자 이유는 민간인 이 부분이잖아요. 그 진실은 뭐예요 그러면? 근데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직결 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우리가 마약하는 놈 세 명을 자기가 바로 쏴 죽였다.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그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인정을 하는데 이제 본인의 그런 선택이 필리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당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거 때부터 자기는 군대랑 경찰에게 마약 중독자랑 인신매매범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릴 거고 네. 그들에 대한 살인 기소를 하지 않겠다. 면책을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장판이 벌어진 거고 그 난장판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기 위한 게 이제 ICC 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럼 ICC가 이제 기소를 했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판결은 뭐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대부분의 다른 것처럼 그 인도주의에 반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지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은 대량 학살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은 크게 뭐 문제는 논란이 없이 아마 저는 그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제 그 두테르테 인터뷰를 보면 자기도 그걸 알고 수용하겠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원래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면책해준다는 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고 말은 되게 멋있게 합니다. 이게 운명이라면 난 따르겠다. 그래서 받아들이겠다. 예, 예.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두테르테는 그렇고 두테르테 가문에서는 뭐 별다른 대응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를 구출하거나 재기를 노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정치의 세계가 냉혹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다시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 전쟁에서 이제 사극으로 가네요. 정치적 계산은 또 다를 수 있고, 근데 사실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공항, 그러니까 홍콩을 갔다 온 건데 저는 본인이 그 예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 그래요? 예, 어쨌든 본인이 뭐 잘 되면 뭐 그냥 갔다 올 수 있지만 못하면 뭐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그 바로 공항에서 잡혀서 헤이그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헤이그 그 감옥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그런 저희 기준으로 볼 때 되게 예, 되게 유럽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평범한 것 같고. 네. 어디 노르웨이인가 어딘가 그 교도소가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거기 거의- 막 그림 걸려 있고요. 네. 명화 걸려 있고 그러니까. 좋은 소파 있고. 거의 뭐 호텔 수준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두테르테도 그냥 마음 놓고 가서 쉬고 계세요. 그리고 유죄를 받아도 글로 다시 와요. 근데 본인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3만 명 이제 아니야. 시민단체 그래서 예상치 그 직결 처형한 민간이 예. 몇 명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3만 3만 명까지 명 있다. 가까이. 네. 3만 명까지. 많이 죽였네.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마약 사범도 물론 있고 용의자도 뭐- 있고 있지만 아. 이 사람들이 다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재판 아저씨. 억울한 피해자도 엄청 많고.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거기서 그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상대 정적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마약회 그렇지, 때. 그렇지. 그럼 어디 한번 가서 조사해볼까도 하기 전에 벌써 빵 하고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조사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반인도적인 그런 범죄다라고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판단을 했고, 네. 그러자마자 필리핀이 바로 ICC 탈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필리핀이 첫 번째가 아니고 미국이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범죄 때문에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제 도마에 오르자마자 미국도 ICC를 탈퇴를 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탈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하면 눈에 가시는 이제 뽑혔고, 그렇죠. 이제 부담 덜고 손 터는 거네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별로 불행한 사태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범죄, 원칙적으로 그 전쟁 범죄라든지 인도적 범죄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는 되게 옛날에 오래된 줄 알았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더라고요. 언제부터인데요? 2002년. 2002년. 98년에 그 로마 조약으로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활동 시작한 건 2002년부터입니다. 되게 오래된 그래서 거 같아요. 2002년 이전 범죄로는 다룰 수 다룰 없습니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ICJ가 있고 ICC가 있는데 ICJ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이렇게 있어서 ICJ는 이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재판소고요. 예. 그리고 ICC는 그 인도적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법원이고, 그래서 이거는 생긴 지가 한 2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러면 두테르테 체포 후에 그러니까 뭐 지금 ICC가 밝힌 거 보면 전체 사망자 수가 적게는 12,000에서 최대 3만 명. 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억울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희생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유족들은 입장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두테르테 체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테르테 체포에 대해서 물론 환영하는 입장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 인권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사실 이 필리핀이 굉장히 좀 그 가족주의 그리고 지역주의가 엄청 강한 나라다 보니까 섬이 워낙 많고. 여전히 이 두테르테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인기가.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라는 게 필리핀에서는 인기 투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사라 두테르테가 굉장히 높은 투표율로 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후광. 네, 아버지 후광이 있었던 거. 인기에 대한. 그리고 이
정치적 가문이 세습이 되면서 정치적 권력이 세습이 되면서 사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지처럼 이제 있었던 건 지주처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사실 두테르테 가문에게 입은 혜택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혜택도 많고 어떤 이 옛날 우리로 치면은 조선시대에 매관매석하던 것처럼 이 여기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보면 개인의 권력, 개인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 살았거든요. 이걸로 거래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두테르테를 지지하고. 쉽게 보면 봉건 영주였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지율이 90% 이상이에요. 엄청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90? 네.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이걸 깰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이제 위험한 게 이게 일종의 이제 포퓰리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데 이제 자기네 나라에 있는 범죄자들 물론 마약 범죄자 나쁘고 마약 중독자 뭐 나쁠 수 있고 인신매매범 나쁜데 그거를 이제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처단을 하겠다. 그래서 이들을 사회의 적으로 돌려놓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그걸로 인기를 얻었다는데 되게 이제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점을 짚어야 되거든요. 이제 두테르테 체포 처벌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구조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좀 집중적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휘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까지 좀 짚어봤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장휘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다가 좀 중간에 끊어졌는데, 자 필리핀의 정치를 몇몇 족벌 가문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감, 비판의식 이런 게 없습니까? 분명히 비판의식이 있죠. 이게 저희가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필리핀에서도 여러 차례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어떤 피플파워 혁명이라든지 이제 그렇죠.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과거에 이런 피플파워, 국민혁명이 있었고 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망명까지 갔던 마르코스 전 그 아버지죠.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집안이 다시 결국 재기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지역적 기반이 굉장히 공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이익으로 엮이면서 굉장한 충성파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반드시 뭐 정치계에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필리핀 민주주의는 이제 특정 지역의 이런 엘리트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형성된 엘리트 민주주의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는 특히 필리핀의 선거에는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총, 폭력, 재력.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이야 이게? 이게 선거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필리핀에서는. 선거에 총이 왜 필요해? 거기는 살인, 정치적 싸요. 살인이 엄청 많습니다. 정적 제거? 네. 암살. 그래서 사라 두테르테가 그래서 암살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필수인데 사실 보통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총 폭력 재력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를 가장 튼튼하게 뒷받침해야 되는 법치주의나 뭐 정치적 책임 같은 부분에서 권력을 가진 지배층하고 국민 사이에 일반 국민 사이에 갭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어떤 그 암살 발언 이후에 탄핵 청원이 나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법적 절차 이런 걸로 이해되지 않고 두 가문의 권력 싸움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 게 이런 필리핀 엘리트 민주주의의 단면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짚을게. 아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시면서 어떤 마약사범 직결처형을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시행에 한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선출을 때 선거 과정에서도 공헌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두테르테를 뽑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대 3만 명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도 퇴임 후에도 인기가 되게 좋다. 그러면 그런 어떤 직결처형이나 이런 데에서 필리핀의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게 포퓰리즘의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점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적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쫓아내도 되고 없애도 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네. 인식이 있고 그리고 네. 필리핀이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나 뭐 이런 연구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냉소주의가 사실은 권위주의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의 냉소주의가 일반적으로는 권위주의나 독재는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억압하고 동원해서 이 체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권위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가서 뭐 모이라 그러면 가서 내가 열심히 듣고 내가 정말 이 나라의 투철한 시민이 돼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또 모이라고 하네. 가서 좀 시간 좀 때우고 옵시다. 이러고 그냥 가서 아무 상관없이 앉아 있다 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따라가면서 실제로는 되게 냉소적인 이런 것들이 되게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이런 혼란이 지속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피플 파워 운동으로 쫓아내고 또 다른 정치적으로 중요한 가문인 아키노. 그렇죠. 아키노가 집권을 했지만 여기 군부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계속 사회적인 혼란이 오고 그리고 사법 체계도 지금 엉망이고 그다음에 마약이나 인신매매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정치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 냉소적이 되고 강력한 힘, 사회적 안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들이 더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포퓰리즘이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쌓이다가 한편으로는 어떤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또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불신, 이걸로 이제 촉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필리핀을 두고 비자유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한된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인데 분명히 그 선거는 하고 있어요. 선거는 분명히 치르고 있는데 뭐 선거를 치르고 있는 뭐 필리핀,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 사실 북한도 선거는 치르고 있죠.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제 군부 권위주의 세력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공포 정치나 언론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다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포퓰리즘에 그 중심을 두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퓰리즘에 더 쉽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데다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SNS 같은 수단이 발달을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을 더 쉽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걸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교묘한 부분들이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아까 뭐 국민들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셨지만 권위주의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반드시 믿는데 방금 말씀드린 양극화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뭐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어떤 탈진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갈수록 사실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고는 싶으나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송현석 기자가 조금 전에 이제 비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썼는데 요즘 학계에서 아노크라시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재나 전제 정치를 뜻하는 오토크라시에다가 이제 데모크라시를 합성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면 독재적 요소가 맞아요. 너무 강한. 그럼 지금 필리핀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전 그거보다 좀 더 혼란한 사회라고. 그거보다 더. 일단 사람이 직결처형해서 죽는 사회면요.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긴 하네. 일단 죽이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사실 권위주의 국가라는 것이 이제 북한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들도 있지만 어떤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다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건 어쨌든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 정권에 잘못 보이면 우리가 뭐 콩고물을 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키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조차도 지금 상당 부분이 무시가 되고 있는 상황. 필리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죠. 직결처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요 전 대통령 뭐 아로여나 전 대통령들 다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또 다 풀려 나와요. 그리고 그건 뭐 익숙한 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당선돼서 뭐 시장 하고 있고 뭐 국회의장도 하고 뭐 이렇게 다시 선출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뭐 금권 정치라든지 이런 족벌 정치라든지 이런 것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아까 송현석 기자님께서 그 이런 뭐 포스트 트루스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봉봉 마르크스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엄청나게 공을 들여요. 그래서 사실 마르코스 집안은 필리핀에서 부패의 상징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인기를 많이 얻지 못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그 소셜 미디어 기획단을 만들어서 오, 뭐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과거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 사실 저 한국에도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두려운데 야 그래도 마르코스 때 우리가 제일 잘 살았어. 그렇지. 기시감이 드네요. 예, 우리가 마르코스 때 제일 잘 살고 사회도 안정적이었어. 그렇죠. 그 이후에 마르코스가 부당하게 축출되고 탄압을 받아서 우리는 하와이로 이민 가서 우리 부모님은 진짜 힘들게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희생자야. 아직도 우리들을 그렇게 탄압하려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내용들로 그게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박정희 시절이 제일 좋았어. 어. 뭐 이런 그렇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일제시대 때 일본 덕분에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 유해졌어. 독일도 보면은 이제 그 노스텔지아라고 하는 그 용어에다가 이제 그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어 보면은 동쪽이 이제 이스트가 아니라 오스트라면서 그래서 오스텔지아라고 옛날 동독 시절이 좋았어.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동독 출신들의 그런 의식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이거죠.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어떤 이 제도에 뭔가 하는 것보다 누군가 힘이 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 자신 척척척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특히 거죠. 혼란스러울수록. 예, 그래서 민주주의란 다들 한 몫을 다 해야 되는 정말 여러 사람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귀찮고 바쁘고 뭔가 그런 우리 사실 촛불 시위한다고 추운데 촛불 들고 막 나가야 되잖아요. 막 그래야 민주주의가 된다고 믿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 누가 내 대신 나타나서 확 다 그냥 한꺼번에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지키면 시간도 걸려요. 이게 뭐 ICC도 지금 체포하기까지 지금 몇 년이 걸렸잖아요. 이 조사만. 이제 빨리 좀 얘를 타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도 걸리고 그럴 바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칼 들고 착 나타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되게 편해요. 지금 해결사처럼 나타나면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절차를 이렇게 지키고 또 그거 가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찍히면 내 맞아요. 목숨이 이렇게 될 수도 이 상황들을 인간이 가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힘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귀찮고 복잡한 과정이다. 그렇게들 인식들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마르코스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만나봤을 때. 필리핀 예. 국민들 사이에서. 네, 그리고 MZ들, 필리핀 MZ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를 잘 몰라요. 또 그때 당시. 그러니까 또 이멜다 여사가 그거 필리핀 거였대라고 그렇대라고 또 믿는 거예요. 그거란 게 구두. 예, 구두.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요. 그걸 되게 느끼거든요. 제가 필리핀 탈진실입니다. 보면서. 예. 그러니까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게 필리핀만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비스무리한 어떤 현상들이 좀 갈수록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착기 이런 데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어떤 뭐냐 진단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노크라시 뭐 이런 뭐 개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어떤 추세로 갈지가 이게 참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건데 알겠고요. ICC 얘기를 좀 더 할까요? 그런데 그러면 일단 재판은 오래 걸릴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재판은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ICC에 일단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ICC는 절대 힘 있는 대통령은 안 가요. 이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힘 있는 대통령은 체포를 안 해요. 네타냐후는 지금 어떻게? 네타냐후도 지금 계속 체포영장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네, 계속
뭐 그 상관 안 하고 그러고 있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지금 푸틴이에요. 푸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발부됐어도 그 아무런 상관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국제사회가 이런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걸 만들 때는 국제법의 중요한 것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민주주의 질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었는데 힘 있는 대통령은 안 잡고 이제 뭐 아프리카의 뭐 코트디부아르 예. 그리고 무아베 네. 무가베도 그렇고 무가베, 네. 이런 아프리카 대통령 잘 잡혀가요. 또 수단의 또 그 바시르 대통령도 그렇고 잘 잡혀가는데 아니 이런 힘 있는 대통령하고 힘 없는 대통령에 대한 잣대가 이렇게 달라버리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기 피레미만 잡아오고 저기 몸도 그냥 둔다고 뭐 네. 너무 익숙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데 네. 유엔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2차 대전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국제 기구들이 생겨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계 평화를 최종 목표로 놓고 그리고 인권의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기구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 기구들은 정부 간 기구예요. 그래서 정부들이 출자를 하고 대표를 보내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런 기구들은 정부들 간의 조약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 그렇죠. 그거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그 원칙 사이에 네. 긴장이 사실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사법권 같은 경우에는 사법권은 철저히 어떤 국가의 경찰권 사법권은 사실은 그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거기에 침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뭐 학계나 시민사회나 이런 요구들이 거세지면서 그렇다면 그런 극단적인 반인륜적인 범죄들을 저지른 자들을 그런 개인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그 결실이 ICC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조약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면 아예 관할권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이후에 생겨난 범죄만 처벌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강대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불리하면 탈퇴해버리고 지금 두테르테도 이거 우리 탈퇴해서 관할 건 없는데 이거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타냐후도 이스라엘은 거의 가입돼 있지도 않는데 뭐 니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ICC 주장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은 가입국이고 전쟁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졌으니까 우리한테 관할권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쉽게 있어요. 하면 이제 그 국제적 수사권 분쟁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ICC가 사실 이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점은 벌석 재판이 허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을 해야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잡아와야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집행력도 없어. 그러니까 이 체포 영장 대상자를 체포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재판에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아니 그러면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ICC에서 체포해서 유죄 판결 내려서 교도소에 수감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도자들, 네, 주도 콩고, 네, 우간다. 민주공화국 그쪽하고 네. 뭐 우간다, 방군, 뭐 이제 말리, 아프리카? 네, 네. 이쪽. 기본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게 그 국가의 사법기관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인터폴이라 해도 인터폴이 사실 따로 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국가의 경찰들이 협조기관이라서 그 나라 국가에 맞아요. 있는 인터폴 소속 경찰이 네트워크죠. 네. 네트워크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입 국가들 중에서도 자기네 사법 체계랑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하고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국가 예를 들면 푸틴 같은 경우는 가입했다가 탈퇴한 다음에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거기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가입한 국가로 가면 예. 그 나라가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논쟁이 됐던 게 푸틴이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남아공 방문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남아공은 ICC 가입국이라서 과연 남아공 정부가 푸틴을 체포할 수 있을까 없을까로 논쟁이 있었는데 다행히 푸틴이 안 가고 줌으로 했어요. 얼마나 말렸겠어요. 남아공에서. 제발 오지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래서 두테르테를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인 그 살해 혐의로 국내에서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으면 그때는 ICC는 개입을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니네 국내에서 처벌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또 끌고 가서 그 재판에서 처벌할게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안 하겠죠. 우리 사법 체계에서 처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왜냐면 이중 처벌이니까 안 되는 거죠. 감옥에 가두거나 처벌을 받으면 다시 주지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논리만 놓고 보더라도 되게 어려운 게 국내에서 처벌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ICC가 체포를 하려고 할 때 국내에서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걸 깔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왜냐면 네. 이게 인터폴에도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협조를 못 받는 거고 ICC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음. 해당 국가가 이 죄를 지은 개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처벌하지 않으려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ICC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어려운 그렇죠. 거죠.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다가 사실 뭐 ICC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너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한테 체포영장 청구했더니 미국이 이제 ICC를 엄청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이중잣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푸틴한테 체포영장 발부했을 때는 너무너무 환영했다고요. 그래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네타냐후 총리 체포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맹국의 체포 영장은 또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강대국들이 가진 논리들이 사실 이 ICC 회원국들의 입장을 더 어떻게 보면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테르테가 좀 친중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이 나서서 이거 왜 체포해 가냐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친중 노선을 걸었던 그 결과가 저거일까라고 했을 때 좀 씁쓸해 보였고 그런다 해도 그 호텔 같은 감옥에서 그것도 네덜란드 헤이그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까 그 교도소 좋다고 했지만 그래도 감옥 갇혀 있는데 좋게 자유를- 하겠어요. 자유로워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그 안에서 안에서만 자유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유배 제도가 있었잖아. 뭐 어쨌든 뭐 필리핀에 있으면 암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또 면에서 보호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죠. 기껏 잡아왔던데 보호해주고 있고 돈 들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두테르테한테 마이크 대고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좋다고 하겠어요. 아니 두테르테가? 본인 소명대로 다 안고 가시겠대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억울합니다. 막 그러면서 끌려갈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또 끌려간 거 보면 저 나쁘지 않은가 보다. 저기 가는 게 본인한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럼 ICC에서 다루는 범죄는 주로 이제 반인도적 범죄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뭐 일반 범죄 이런 것까지 뭐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전쟁 범죄. 전쟁 범죄, 예. 반인도적 그러니까 범죄. 유일하게 제노사이드. 전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 간 전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더 어렵지. 근데 그나마 ICC가 조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ICC가 발부한 체포 영장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예. 끝까지 당신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채로 사망할 때까지 예. 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력이 너무 없다, 구속력이 너무 없다라는 게 사실 ICC의 또 가장 큰 단점인 거죠. 네타냐후가 이거 ICC 체포영장 발부돼서 두테르테처럼 끌려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ICC가 좀 더 강대국에도 같은 잣대를 좀 대줬으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강한 강대국에만 약하고 또 이 약소국에 대해서만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고 이러면 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사형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사형은 왜냐면 이 목숨을 빼앗아서 온 사람들을 사형을 시켜서 목숨을 빼앗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의 사형은 없대요. 없는 거고.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계속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권위주의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 저런 지도자들만 쭉 잡아 올려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강대국에 대한 이거를 ICC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여차하면 뭐 무력을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접수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ICC에서 트럼프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중에라도? 그린란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 범죄가 이제 의심이 된다. 있다면 그렇다면 체포가 되겠냐 이거지. 안 되죠. 그래도 안 되는 가입국이 거죠. 아닌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계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인권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고 그게 되게 당연할 것 같고 강력한 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보통 지금 뭐 웨스트팔렌 체제라고 불리는 즉 국민국가의 시대에서는 국제사회 원칙에서 가장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주권이고 그래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법 체계를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 되게 아직은 어려운 일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ICC를 봤을 때 ICC는 한계가 많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한계들이 있지만 이게 왜 이것도 못해 그리고 그것들 개선이 돼야겠죠. 방법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주권의 한계를 넘어서 그렇죠. 보편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오히려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렇죠. 만들어진 개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송윤석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면죄부를 줬던 사람들한테 이제는 너네가 빠져나가지 못한 어쨌든 우리는 찾아내서 판결을 물론 아직은 선진국은 못하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국가의 전쟁 범죄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처벌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전쟁 말고는 없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사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들에게 잘못된 거라는 신호를 주는 거 그리고 그렇죠. 국제법상 전쟁 범죄 법적 기준을 여기서 재판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서 언젠가 뭐 선진국들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체포가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규범들 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은 계속해서 그렇죠. 마련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ICC는 여전히 의미는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뭐 역시 교수님이 이제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의 논리만 어떤 그 작동하는 것 같은 국제 질서에서도 ICC 같은 게 어떤 보편적 인권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있고 이거를 조금씩 더 확장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긍정적 요소로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 제약은 많지만 이 점은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다. 지금 교수님이 이걸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걸 오늘 결론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